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네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마녀도 코스피 지수 상승을 막진 못했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코스피 2,700선을 돌파했는데요. 주총 시즌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까지 맞물리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금융주, 조선주, 또 전력주들이 시장 상승의 동력이 되어줬습니다. 자, 류민수 부장님, 우리 증시의 찐 밸류업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거의 한 2년 만에 2,700선 돌파를 했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 이 이유는 역시나 이제 메이저 수급이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일에 있었던 그 밸류업 포함에 이제 수트웨스 코드가 이제 밸류업 부분에 포함돼서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했죠. 이것도 한 2년 만에 최대 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분위기 확산 이런 부분은 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1차 초안 발표 때 일부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나 단기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일본의 벤치마크 지수는 꾸준하게 뭐 작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그 사실 10년 전부터 시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적으로 해소되는 차원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구조적 트렌드가 저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좀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조금은 이제 좀 조정의 어떤 뭐 시그널들이 감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뭐 조정까지는 숨고르기 장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부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일 2,700이 돌파를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일정 부분은 뭐 성장주 순환매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 수급에서 일정 부분은 또 다른 성장주,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 성장 섹터 쪽으로도 순환매 섹터가 좀 가동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성장의 섹터가 큰 궤적을 그리지 못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쪽에 대한 외국인 매수의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이쪽으로만 좀 몰입이 된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 내지는 상승 추세에 있더라도 우리 계좌는 일반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크게 상회하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담궜던 부분들이 대부분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입니다. 물론 자동차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실 때 반드시 밸류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을 담는 어떤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뉴욕 증시를 보면 또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2%대 상승을 하면서 AI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들은 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좀 국내 증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IT 관련해서는 순환매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요. 사실 지난주 중후반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코너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하드 캐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소위 이제 엔비디아 GTC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을 시도하겠죠. 그때는 매수가 아니라 단기적입니다. 매도의 어떤 관점으로 저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AI 이런 어떤 신제품 개발인데 이런 어떤 개별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금 흐름은 지금 계속적으로 AI 반도체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엔비디아나 이런 전반적인 포텐셜은 충분하게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어떤 대응 관점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도 분할 매도 관점이겠네요?
네, 뭐 보유자분들 어느 정도 수익 실현되는데 저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충분히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어떤 매매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관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류업 바람이 코스피 2,700선 안착을 본격적으로 좀 뒷받침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정호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살펴볼까요?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고삐를 아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간담회를 열고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자, 또한 국민연금도 이에 발맞춰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 기자, 정부의 세부 내용 발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관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요. 아까 류민수 부장님이 잠깐 말씀 주신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책임을 갖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동 지침 등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비롯해서요,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굉장히 다양한 운용사들 22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개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날 정부는요, 지금 투자 대상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들이 이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어제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국민연금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네, 제가 좀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앞서 이 금융위원회 회의가 아침 9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자간담회는 10시 40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이 간극이 있었죠. 그게 애초에 국민연금은 사실 기금운용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니까 기자들이 다들 밸류업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산 배분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자금 투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방향성 명확히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기금의 운용 성과도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 위탁 투자나 책임 투자를 통해서 국민연금도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요, 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국내 주식의 규모가 14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가 된다면 밸류업 프로그램 확실히 힘이 실릴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148조 원이 실리면 분명히 달라지죠. 결이 달라집니다, 시장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간담회에서 현재 개발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한 계획도 나왔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이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ETF도 좀 상장이 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지수 개발을 마치고요. 또 연내 4분기까지는 ETF를 상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해외 사례들 검토하고 또 기준안을 만들어서 관련 지수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발표하긴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JPX 프라임 150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ROE, PBR, 시총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날 회의에 참가한 분한테 한번 들었는데 이 회의에서 밸류업 지수를 샘플링한 내용을 거래소에서 살짝 이렇게 보여줬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틀은 맞춰져 있고 세부 내용들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는 국민연금과 같은 큰 손들의 참여 여부에 좀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적극 찬성 의지를 밝힌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IPO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따따블은 금세 옛말이 되었습니다. 따따블이 잇따라 나와주었던 연초와는 달려 이달 들어 새내기 주들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등 때문일까요? 김선영 대표님, 그 이유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급등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저희가 계속 다뤄드렸었지만 이게 문제가 좀 많긴 합니다.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눈에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이달 들어서 첫날 공모가의 4배라고 하죠. 이제 따따블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원래 연초와는 달리 세네 개 주들이 증시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게 일단 기사 내용의 헤드라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은 공모가 자체가 좀 비싸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약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져가지고 배정 주식 수가 줄어든 것도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미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다뤄드렸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몇 주 배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눈치 보기 그리고 운이 뭐 하늘에서 정말 도와줘야지 좀 그래도 한 2주, 3주 받는다 이게 현실인데 이에 따라서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공모주 쪽의 수익률 쪽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일단 1월 달에 상장한 IPO 기업들의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평균 181.7%가 나왔어요. 근데 2월 달에는 87.3%로 떨어지더니 뭐 코셈이 59.7%, EA8 13%, APR 27%등 예상보다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IPO 기업들이 공모가를 올려버리면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니까 굳이 비싸게 뭐 책정된 공모가의 주식을 받을 요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낮은 문제가 낮은 배정률, 청약 수수료 그리고 이제 증거금 환불 기간을 고려해 보면은 공모주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였죠. APR 같은 경우는 79만 명이나 몰렸어요. 엄청나게 몰렸고. 그러네요. 네, 여기 3억 넣었을 때 3억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었을 때 비례 배정으로 한 주를 받았는데 3억 넣고 한 주 받아서 상장 첫날 종가에 팔면 7만 원 수익입니다. 3억 넣고 뭐 3천만 원 더해 3억 넣고 7만 원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하죠. 뭐 3억 가지고 사실 단기 투자를 해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시장인데 뭐 이건 좀 안 하게 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올해 IPO 기업 13곳 중에 11곳이 균등매적으로 한 주가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한 주 뭐 따따블 가도 4배인데 주가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투자 스타일 따라 다르니까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 투자 스타일이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 해보셔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것보다 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살리겠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일반 종목 투자하시는 것도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월 이후 IPO 기업 공모가 상향률 지금 차트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죠. 지금 엔젤 로보틱스부터 오상 헬스케어, APR, KNR 시스템, 사면, K웨더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공모가 자체가 높다 보니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달 청약하는 기업들 오늘 마감인 엔젤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5기업 이제 남았거든요. 기업별로 신중하게 분석하신 후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로 자리를 옮긴 기존 코스닥 대장주들의 주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에서 희비가 엇갈렸는지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크게 양분돼 있죠.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서 조금 잘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 보통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투자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간 기업들 중에는 무조건 주가의 상승만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기업을 보면 일단 LNF로 꼽을 수 있겠죠.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다음에 17%가 올랐고요. 또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이전됐죠. 나이스 평가 정보도 약 20%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모든 기업이 다 오르냐? 그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한때 10배, 10배그가 돼서 모든 투자자들의 가장 로망이 됐던 포스코 DX.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에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6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가지고 코스피 시장 워서는 오히려 반대로 약 18%가 조정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코스피 시장으로 온 다음에 약 30%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코스피 시장으로 와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약간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시장 규모 볼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은 전체 2,200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 420조거든요. 제가 한 2달 전에 여러분께 양시장 비교했는데 그때는 2,000조하고 500조였어요. 4대 1이었는데 지금은 5대 1로 더 확산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좀 더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그럼 다 코스피로 가려고 그럴까요?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보다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몇백억, 몇천억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코스닥 시장에 남아서 얻는 어드밴티지보다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 좀 더 큰 시장 가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더 금융 비용의 여러 면에서 얻는 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비유합니다. 용의 꼬리가 좋으냐, 뱀의 머리가 좋으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왔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대한민국 주시장 뭘로 돼 있습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볼 때 신흥국가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선진국가를 가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에 선진국 시장을 갔던 그리스나 이스라엘이요.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주가도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코스피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그 기업의 밸류, 그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느냐, 그 기업의 밸류 가치가 시장에 비해서 적정한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맹목적으로 무조건 코스피 가면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더 크게 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류민수 부장님께 구체적인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수장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한 두 가지, 그러니까 LNF와 포스코 DX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주가를 이해할 때 저는 뭐 어떤 상수나 변수를 넣어서 예를 들어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포스코 DX는 이정 상장 전까지 많이 올랐어요. LNF는 뭐 여러 가지 업황 문제도 있었지만은 주가가 그닥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전 상장했을 때 주가가 올랐던 포스코 DX는 이벤트 소멸로 차익 실현 나온 걸로 좀 보이고요. LNF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뭐 이렇게 좀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하고 실적 개선이 있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이 입각해야지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LNF가 타 양극재 대비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수직 계열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좀 핸디캡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수급 개선은 코스피 이번에 이제 특례 편입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정기 특례 편입 6월에 있을 이때 하면 또 기관 투자에 의미 있는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30년까지 한 1,200조인가요? 120조 투자 계획.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투자, 증설 이런 거 큰 괴를 같이 하는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 실적이 사상 최고치였죠. 근데 여전히 아직은 사실 고평가는 밸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코 그룹의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주가 괴를 같이 하겠지만 일단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LNF, 포스코 DX 모두 2차 전지 관련주인 만큼 업황에 대해서 좀 개선 시그널이 포착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부분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방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제약사 리포트를 제외하고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많이 없었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광밴드 살펴보시죠. 4분기 수주 감소 영향으로 매출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회복은 더디지만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2,000원 내린 1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가 유진 리포트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업종 기대감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의 해외 매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K투자증권이 40만 원의 목표가를 이어갔고요. 어제 5%대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기 확인해 보시면 대신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IT 수요 증가의 수혜를 기대했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유지했네요. 다음은 원익 IPS 리포트입니다. 1분기 영업 적자 전망에도 반도체 장비 수주의 증가세를 주목해야 한다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CJ입니다. 올리브영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이 1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네요. W게임즈도 확인해 보시죠. 신사업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M&A와 주주환원책 강화 계획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삼성증권은 6만 원의 목표 주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포트는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메가박스와 SLL의 이 수익성 개선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인데 대신증권이 21,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점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찌라시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찌라시라고 하죠. 신약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는 루머가 돌면서 HLB의 주가가 한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호진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정 기자, HLB의 진양곤 회장까지 나서서 악성 루머라면서 손사래를 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진양곤 회장은요, 주주에게 보내는 뭐 서한 이런 걸 통해서 신약 승인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마케팅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문제가 촉발된 게 사실 지난 수요일 얘기입니다. HLB의 신약 승인이 어렵다, 뭐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런 이른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4% 정도 상승하고 있던 HLB의 주가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 정도 내리꽂았습니다. HLB가 지금 시총 코스닥에서 시총 3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 지수도 같이 출렁였는데요. 회사가 나서서 뭐 악성 루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결국 주가는 시가 대비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 진 회장이 나서면서 겨우 하락폭이 만회가 됐습니다. 특히 진 회장은요, 뭐 공매도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뭐 주가 하락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냐면 지금 뭐 HLB 주주연대나 이쪽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지금 HLB의 주가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2일 기준으로 해서요, HLB의 공매도 잔고 기준이요, 지금 3,300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뿐 아니라 어제 크래프톤도 주가가 출렁이면서 장중 10%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거래일에 크래프톤의 주가도 장중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역시도 한 매체에서 지금 뭐 크래프톤이 지금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국민 게임으로 불릴 만큼 지금 뭐 매출 1위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요. 크래프톤 측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인도 현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좀 추측성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국내 매체가 인용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트래픽 매출 모두 정고점 경신했다 뭐 이렇게 발표하긴 했는데요. 해명 이후에 주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뭐 결국 하락분 만회 못하고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만 보면 1,930억 원 증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악성 루머로 주가가 출렁인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같이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자료 같은 거 모니터링하면서 악성 루머를 쓰거나 뭐 재생산하거나 유포하거나 이런 거 막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뭐 지난해 부동산 PF 사태 이런 게 하면서 뭐 찌라시가 더 많이 나오면서 확대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루머를 근절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SNS 채널 다양하고요. 또 이 찌라시 돌면은 바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물리적인 한계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지금 뭐 제재 부족이 원인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민 자본시장 연구원은 이 금융당국에서 제재 내용이랑 뭐 행위자 실명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악의성 루머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른 해명을 하더라도 급락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는 막심한 만큼 악의성 루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은행주 소식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작년 해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특히 글로벌 실적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에서만 양사가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남인원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이혜생커님, 요즘 우리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우리 금융주가 달라졌어요. 네. 금융주.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금융주들이 거의 말 그대로 채권에 가까운 그런 편파를 받았는데
오히려 금년 들어가지고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금융주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 밸류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실적이 아주 좋아졌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금융주의 전부 수익을 전부 합쳐봤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21조 원입니다. 과거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 벌었던 돈을 금융주들도 그만큼 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방금 소개해 주신 국내에서만 이익 보는 게 아니고 해외 쪽에서도 수익을 크게 내는 은행들이 있는데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은행하고 신한지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구 외환을 담당했던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이 합쳐진 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신한은행 정말 놀랍습니다. 국내에서만도 수익을 받지만 해외 쪽에서도요. 장만치 5,500억에 가까운 수익을 받고요. 하나은행은 역시 5,532억에 가장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결국 양사가 해외 쪽에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냐의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주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좋은 것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은행주들의 퍼가 몇 배입니까? 시장의 퍼가 13배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KB금융, 신한, 하나 이런 퍼들이 불과 5배, 6배, 조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7배에 달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포트에도 금융주가 한 10% 정도는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도 실적도 모두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금융주, 일단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신 만큼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소식에 또 삼성전자 주가는 웃어줄 수 있을까요? 부디 좀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OLED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부품을 단독으로 납품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자세한 내용 김선영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움직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삼성전자 거함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에 움직여주면 거의 뭐 일반 기업과 다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쌓이고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OLED 아이패드에 디스플레이 그 구동칩이죠. DDI라고 부르는데 이 구동칩을 독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애플의 부품을 단독으로 납품하는 게 몇 개 기업이나 있나라고 생각해봤는데 일단 딱 생각나는 건 없더라고요. 삼성 DDI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어 왔고요. 어제 관련 업계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 신형 아이패드에 DDI를 전략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현재 지금 준비 중인 게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모델인데 삼성전자 LSI DDI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골자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각각 만든 11인치 OLED 그리고 12.9인치 OLED 모두 삼성 DDI가 탑재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DI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디스플레이 픽셀을 제어해가지고 다양한 이 색깔을 구현하도록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면에 보통 사진이나 영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이제 완제품에도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은 평소 이른바 이제 벤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갑질을 하는 기업이죠. 보통 단가 후려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뭐 단가 인하 아니면 수급 안정화를 이유로 공급선을 좀 다변화시켜 놓는 그런 멀티 벤더를 좀 기본적으로 고수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좋은데 반대 벤더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 가끔 생기긴 하거든요. 이처럼 DDI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게 사실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실례로 아이폰에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그리고 삼성전자 DDI를 넣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LS 세미콘 DDI를 나눠가지고 보통 납품을 합니다. 여기다가 최근에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BOE의 그 OLED 협력 사업까지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많은 벤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단독으로 공급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야 이게 애플이 원하는 수량을 맞춰줄 수 있을까가 사실 상당히 문제였고 그게 문제가 그렇죠. 되네요. 근데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 수량을 못 맞췄죠. 이제
수요일이 떨어지니까 못 맞춰가지고 뭐 비전 프로 초반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이제 OLED 아이패드 예상 출하량이 한 900만에서 10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게 OLED가 들어가는 게 모든 모델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로 모델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모델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O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DDI가 이제 작년 4분기 기준이 없더라고요. 3분기 기준으로 세계 점유율을 보니까 29.7%로 1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 시장으로 쫙 줄여서 생각해 보면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를 노리는 게 대만 이 노바텍이고요. 우리나라 노바텍 아닙니다. 대만의 노바텍이고 22.3%, 삼성전자와 한 7.4%포인트 차이가 나긴 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게 여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1년 동안 1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또 TSMC와 삼성전자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 LX 세미콘이 11%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4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21년째 DDI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고무적인 거는 이제 2위인 노바텍과 3위인 LX 세미콘은 작년에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좀 성장이 좀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올해는 뭐 최신판으로 더 하면 점유율을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거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함입니다. 그래서 쌓이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위로 폭발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지금 분위기는 주가 분위기 자체는 아래쪽 아니에요. 위쪽인데 어느 순간 딱 터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좀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나 삼성전자 매도하고 SK하이닉스 넘어가야지 하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엇박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지금은 보유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예단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호재가 쌓이고 있잖아요. DDI 쪽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고 폴더블에서도 잘하고 있고 메모리도 1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바이코리아가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뉴스가 나와야지 상승의 트리거가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까지 잘 팔고 있잖아요. 갤럭시 S24까지 AI 모델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주가 빼고 다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주가 네. 빼고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면은 이제 IT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핫한 이슈가 AI인데 미국도 사실 AI 테마를 AI. 넣지 못한 기업이 못 네네.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휴대폰을 넣었고 이제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만간 스타트를 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인 문제가 좀 꼬여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뭐 비중이 좀 떨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MSCI가 보는 삼성전자의 비중은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좀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된다라는 그 정도 멘트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 한번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 류민수 부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주목해보면서 국내 증시 대응해볼까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일 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망치보다 상회했어요. 그리고 PPI도 역시 근원 PPI도 예상치 넘어선 모습. 이렇게 되면 PPI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CPI에 영향을 주는 물가 선행 지표 성격이기 때문에 지난 10일 발표한 CPI에서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3%대의 어떤 중후반대에 고착하라운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어찌됐든 힘이 실릴 전망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 FOMC에 조금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큰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코멘트에 대한 해석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론에 대한 어떤 무게를 다시 좀 두면서 다소 매파적인 성격의 해석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좀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 좀 변동성이 있고 유가도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증시 우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비올 관련인데요. 이거 사실 전일 나왔던 얘기인데 그 마이크로니드 특허 침해 소송 합의금 수치 관련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유통사인 세렌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회사가 2023년 3월에 국내 기업을 9곳을 상대로 이제 특허 침해 소송 ITC 제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6곳이 합의금을 먼저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소해서 이제 그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업들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합의금을 일단 1차 부분을 졌는데 여기서 이제 비올과 세렌디아가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9대1로 지금 알려졌는데 소송 비용 감안하면 9대1까지는 아니고 뭐 한 6대4라든지 5대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또 이게
1분기 내에 이제 반영될 예정이고 실적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합의금이라든지 그다음 로열티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합의 안 한 곳도 몇 군데 있고 3군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이 기업들도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판매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에도 오늘 올라간 모습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 그래도 빨리 말해주세요. 네. 재건주가 이제 근데 이거는 좀 테마주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시간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특히나 그 SY가 그래서 추가 쫓아가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스타트업도 좀 파산 위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 스타트업인데 좀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거를 단면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 5,000대밖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밸류체인이 어떤 게 있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전기차 부진이 지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류민수 부장님은 참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스럽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고십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전략과 투자 뉴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